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지식 콘서트 진행을 맡은 MC 노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화요일 저녁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곧 2017 고양형 시민참여자치대학 고지식 콘서트 제3강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시작되기 전에 간단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이 시작될 때는 휴대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진동 혹은 전원을 꺼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과도한 사진 촬영과 앞좌석을 차는 행위는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강연자가 등장하고 퇴장할 때에는 정말 큰 환호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정말 마지막으로 휴대폰으로 강연이 끝나고 나서는 설문지가 나갈 예정입니다. 받으시면은 설문을 잘 해주시고 제출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서 우리 3강을 축하해주기 위한 공연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바로 기타를 든 작은 거인,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김진산 군입니다. 핑거스타일 기타가 어떤 거냐면요. 곡의 멜로디, 반주, 리듬 등을 기타 한 대로 동시에 표현하는 기타라고 장르라고 하는데요. 보컬 없이 기타의 선율로만 이루어지는 기타 키즈. 초등학교 6학년 김진상 군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 가을에 잘 어울리는 감사합니다. 고 김광석 군의 시에 먼지가 되어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요. 이틀 전에 마틴 콘테스트에서 최연소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땠어요? 네? 어땠어요? 대상 받은 기분? 대상 받을 때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럼 기타를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시작한 지 2년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됐나요? 우연히 방과후에서 기타를 시작하게 됐는데 재밌어가지고 계속 하게 됐습니다. 네, 말하는 게 되게 느낌이 있네요.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대고. 네, 그러면 하루 연습량은 어느 정도 돼요? 하루에 5시간 정도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은 수업 끝나고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건가요? 지금은 방과후를 하는 게 방과 후 아니고 통해서. 학교 다닐 때는 그러면 어떻게 연습을 해요? 학교 갔다 와서 집에서 연습해요. 그럼 밤 늦게까지 하겠네요. 네. 그리고 핑거 스타일 기타는 이제 통기타랑 일렉 기타의 스킬을 다 알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핑거 스타일은 멜로디랑 반주랑 드럼이랑 다 한 기타로 내는 장르입니다. 그러면 다른 뭐 일렉 기타나 통기타는 칠 줄 알아요? 킬 줄 알아요? 네. 근데 이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의 꿈이 있을 것 같은데 꿈이 뭐예요? 제 꿈은 세계적인 기타리스트가 되는 게 꿈입니다. 와, 진짜 멋있다. 그럼 네, 이제 이 자리에 있기까지 뭐 아직 어리긴 하지만 부모님의 그런 도움이 많이 받고 있잖아요. 부모님께 한마디 해볼까요? 엄마, 아빠, 저 계속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뒤에서도 계속 찍고 계셨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두 번째 곡은 타격기라는 기타를 때리는 식의 곡인 프라임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타 퀴즈 김지상 군의 프라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진짜 잘하시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뽀뽀.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할 때 같이 박수 쳐주실 줄 알았는데, 가만히 이러고 보고 계셔서 약간 심사위원이신 줄 알았는데요. 네, 정말 김진상 군의 기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 이 강연은 고양형 시민참여자치대학에서 진행하는 고지식 콘서트입니다. 혹시 고지식 콘서트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오셨었나요? 네, 맞습니다. 고향 함께하는 지식 콘서트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고향 시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색다른 강연을 이 오픈된 열린 무대에서 알려드리는 지식 공감의 시간이고요. 총 10번의 강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고지식 콘서트의 제 세 번째 주인공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미학자이자 시사문화평론가로 활동 중이신 진중권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강연을 갈 때마다 뭐 정치적인 얘기 할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가 실망이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제 본업이 이겁니다. 예, 그래서 뭐 요즘 나 뭐 블랙리스트, 삼관왕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고요. 제가 요즘 학교에서 또는 집에서 뭐 생각하고 무슨 공부하고 있고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이미지의 이야기라고 했고요. 오늘 여러분들 그냥 강연을 들으시면서 아주 크게 도대체 이미지라는 게 뭔가 흔히 우리가 이미지라고 한다면 뭐 그림하고 사진을 다 통괄해가지고 이미지라 그러거든요. 사실 영어로는 그냥 픽처란 말이 그림이란 뜻도 되고 사진이란 뜻도 되잖아요. 우리도 좀 그렇게 좀 편리한 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미지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세 가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는 뭐냐?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보면 딱 세 종류예요. 첫째는 뭐냐면 인간이 직접 손으로 그린 거죠. 직접 손으로 그린 거. 그 드로잉, 소묘라 그러죠. 그냥 연필로 흑백으로 그린 것. 그다음에 거기다 이제 색칠까지 하면 페인팅이라 그러죠. 회화. 이런 것들을 인간이 직접 손으로 그렸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릴 때 여러 장 동시에 못 그리죠. 한 장씩 그리죠. 그리고 한 장씩 그린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같은 그림을 10개를 그려도 10개가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 원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작 이미지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도 그러니까 시각 문화를 보게 되면 항상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미디어가 다른 미디어들을 다 지배하고 끌고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르네상스 이후에 즉 1400년부터 20세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1900년까지 시각 문화를 주도하던 것은 바로 회화였습니다. 페인팅, 레오나르도 다빈치 기억나시죠? 뭐 루벤스, 렘브란트, van 고흐 이런 사람들 기억나시죠? 이건 이제 원작 이미지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20세기에 딱 들어오게 되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바로 사진이에요. 사실 사진은 언제 발명됐냐면은 1834년에 발명됐거든요. 그러니까 19세기 초에 발명이 됐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진하고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초기에는 사진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냥 한 판에다 은판 같은 거 하나 끼우잖아요. 그럼 한 판만 얻어요.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초상화 한번 다 찍으려면은 뭐 은화 3프랑이라든가 금화 3프랑이랬대요. 웬만한 회화 값이었고요. 그다음 노출 시간도 길어가지고 보통은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앉아 있어서 뒤에 목 받침대, 팔 받침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진이 진짜 사진이 되려면 뭐가 되냐? 휴대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이른바 개나 소나 들고 다니면서 막 찍어대는 그런 시대가 오거든요. 그때쯤 되면 사진의 힘이 확 등장하고 그게 20세기에 코닥 카메라가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코닥 카메라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셔터만 누르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해결해 드립니다. 옛날에는 사진을 찍어도 집에서 암실에서 현상하고 인화하고 다 해야 됐잖아요. 사진 찍어서 옛날에 카메라점 했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카메라를 암실에서 열어가지고 했죠. 우리 또 옛날에 그 보면 사진점 기억나시죠? DP점이라고 했잖아요. 디벨로프가 현상이고 프린트가 인화예요. 그래서 DP점. 그 다음에 이제 롤 필름이 나와서 우리는 이제 감아서 필름만 맡기게 된 거죠. 그래서 사진이 그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사실 20세기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시각 문화를 주도한 건 뭐냐? 사진과 영화예요. 사진과 영화입니다. 그러다가 21세기에 들어오면 완전히 또 새로운 종류의 이미지가 등장해요. 그거 뭐냐? 여러분 영화에서 맨날 보시죠? CG, 컴퓨터 그래픽. 여러분 아가씨인가? 이번에 그 봉준호 뭐죠? 박찬욱 감독의 영화 뭐죠 그게?
아가씨인가요? 아신가? 하여튼 아가씨죠. 거기 보면 그 집들 다 나오잖아요. 그거 다 CG래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CG인데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그 CG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선행했던, 역사적으로 앞섰던 두 가지 이미지를 종합해 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림은 상상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생생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그린 거하고 사진하고 구별이 되죠. 어. 반면에 사진은 어떻습니까? 사진은 상상을 찍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생생하죠. 정말 실물처럼 생생하죠. 그래서 옛날에 저 읽었던 강소천 선생님의 동화 제목이 뭐였냐면 꿈을 찍는 사진관이었어요. 근데 꿈은 사실 피사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판타지, 환상 이런 걸 표현하는 데는 회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상상력 이런 걸 표현하는 데 회화가 굉장히 적합하고 사진은 주로 뭐냐면 증거, 기록 이런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요즘 나오잖아요. 맨인 블랙박스 그래가지고 블랙박스 영상이라든지 CCTV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증거, 기록, 보도, 과학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용도로 쓰이는데 반해가지고 그럼 CG는 뭐냐? CG는 상상을 정말로 뭘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까? 사진처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94년에 주라식 파크 있죠, 공원. 그 영화 딱 나왔을 때 94년에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면 제가 공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냥 맨날 그림만 보다 공룡이 사진으로 나와가지고 또 동영상으로 와서 막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바로 저거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싶은 장면이 바로 저거였어. 그래서 이 판타지를 정말 눈앞에 있는 정말 실물처럼 보여줄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뭡니까? CG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이미지, 특히 이제 CG가 등장하게 되면 회화도 성격 변화를 겪고요, 사진도 성격 변화를 겪고요, 그다음에 회화와 사진이 이 CG 안에서 하나로 종합이 됩니다. 그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면 이제 항상 그렇습니다. 처음에 뉴미디어가 나오잖아요. 자기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뭘 따라하느냐? 회화를 따라해요. 그 전에 올드미디어를 따라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자의식이 생기잖아요. 나는 나야. 쟤가 아니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기 길을 가요. 남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역전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젠 올드미디어가 뉴미디어를 흉내내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사진 처음에 딱 나왔을 때 화가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미지는 회화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진 찍듯이 그렇게 찍지 않았어요. 그림 그리듯이 사진을 찍어요. 뭐 이런 것들. 근데 나중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거꾸로가 벌어집니다. 사진이 자기 미학을 정립하잖아요. 이제는 화가들이 사진술을 흉내내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이제 뉴미디어, 올드미디어 관계를 통해 가지고 좀 전에 얘기했던 원작 이미지, 그다음에 20세기의 복제 이미지, 21세기의 합성 이미지, 이것들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발전하면서 미술사를 끌고 오는지 그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잠깐 근데 방법론적으로 있죠. 하나 배우고 들어갑시다. 디지털 가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여러분들 아마 가상 그러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가짜라는 말이 생각나죠? 가짜라는 말이 생각나는데 한번 옛날부터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디지털 가상인데 이 가상이라는 게 요즘은 또 그냥 가상이 아니에요. 아시죠? 얼마 전에 그 속초에서 난리 났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포켓몬 그렇잖아요. 막 내려와요. 그렇죠? 더 이상 가상이 아닌 거죠. 왜냐? 그 태국에 가니까 포켓몬 규제법이 있대요. 왜냐면 얘가 막 그 왕국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큰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국립현충원에 나타나요.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뭐가 되느냐? 법이 만들어져요. 법령이 막. 절대로 나타나서는 안. 괴물 출연 금지법. 이게 이제 웃기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가상이라는 건 옛날의 가상과 굉장히 다른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인간들은 자연 속에 살았었어요. 자연 속에 살아가지고 자연과 더불어 자연 속에 살면서 자신과 자연을 갖다 구별하지 못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있죠, 루비 있죠, 고양이가 있는데 걔는 똥을 싼 다음에 꼭 이렇게 덮더라고요, 손으로. 근데 제가 그 똥을 캐낼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 삽이 있어요. 톡톡톡톡톡 치면 똥만 딱 걸리고 모래는 쫙 빠집니다. 그래서 나는 자연과 뭔가 사이에 뭔가를 끼워 넣죠. 그게 바로 이제 인간인데요. 처음에 인간은 자연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연과 더불어서 자연의 일부로서 자기와 자연을 구별하지 못한 상태에 살다가 어느 순간에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떨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을 나와 다른 어떤 힘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자연과의 싸움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인간적인 속성을 이루고 있는 언어 능력이라든지 제작 능력 같은 걸 갖게 됐죠. 근데 그게 아마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왜냐?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딱 벗어났을 때 가진 게 없었잖아요. 기술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그 아픔이 신화적으로 반영된 게 성서에서 낙원 추방 얘기일 거예요.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 아무 불편 없이 살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뭘 주죠? 벌을 주죠. 남자한테는 무슨 벌을 주죠? 노동의 수고. 여자한테는 출산의 수고. 그렇죠. 노동의 수고를 준다는 건 뭐냐? 이제 이게 인간이 노동을 해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자연과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출산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간이 죽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출산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영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장면을 갖다 묘사한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에서 떨어져 나왔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술이 있고 지식이 있죠. 옛날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만드냐면은 이미지를 만들어요. 최초의 미디어가 이미지입니다. 보셨죠? 빌렌더프의 비너스. 어디가 강조됐습니까? 가슴, 그 다음에 어디? 엉덩이. 뭐랑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출산, 육아.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옛날 구석기 시대 여자가 저렇게 생겼을까요? 아니죠. 저거는 이상입니다. 실제로 그런 거. 왜냐하면 구석기 시대 때 영양 상태가 그렇게 좋았을 리가 없죠. 마찬가지로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들 프로필 사진 있죠. 자기 사진. 종종 현실하고 아무 관계 없죠. 여러분들이 이상입니다. 그거.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왜 만들었느냐. 저렇게 되면 정말 현실의 여자들이 더 많은 애를 낳을 수 있고 더 많은 애들을 더 잘 기를 수 있다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술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였냐면 그 자연을 갖다가 정복할 수 있는 기술과 힘이 없었잖아요. 지식이 없었죠. 그랬을 때 뭐냐면 자연은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자연의 모상을 만들어요. 모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죠.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모상에 대한 통제가 어디로 이어진다? 자연에 대한 통제로 이어진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얼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프로필 사진 내가 만들었죠. 내가 통제할 수 있죠. 그래서 프로필 사진 딱 올릴 때는 이처럼 되어라라는 염원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알타미라 동굴벽화, 라스코 동굴벽화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왜? 당시 유일한 경제는 뭐였습니까? 수렵이었죠. 아니면 이렇게 뭐 씨앗 주워 먹는 거 그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리게 되면 정말 현실에서 더 많은 동물을 발견하고 더 많은 동물을 잡을 수 있다라고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게 뭐랄까 더 많이 잡혔을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은 그걸 믿어버린 겁니다. 자연을 내가 지금은 통제할 수 있죠. 우리가 축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의학이라는 것도 있고 등등등등. 옛날에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저걸 그리게 되면 정말로 현실에서 동물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고 믿어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현실을 통제할 수 없대 현실의 모상을 만들어서 그 모상을 통제해가지고 그 모상에 대한 통제력이 자연으로 이어질 거라는 믿음. 다시 말하면 이 가상과 현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가상의 원인이 현실의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이게 주술이라 그러죠. 마술. 그래서 마술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마술을 화이트 매직, 해롭게 하는 마술을 블랙 매직이라 그러죠. 블랙 매직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장희빈이 뭐예요? 중전, 초상을 걸어놓고 뭐해요? 팍팍 활을 쏘죠.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 또 활이 딱 관역에 맞을 때마다 진짜 중전이 으악 하는 장면을 또 보여줘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사진을 구하세요. 근데 바늘로 쿡쿡 찌른다든지 아니면 쫓아다니다가 왜 과장님이나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말만 안 되는 상사가 있으면은 쫓아다니다가 머리카락 같은 거 흘린 거 잘 구해놨다가 밤 12시에 지지는 겁니다. 라이터 불로. 이런 게 바로 이제 블랙 매직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라스코 동굴벽화인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 있잖아요. 인디언들이 백인이 처음 왔을 때 굉장히 잘해줬대요. 소규모로 오니까 애들도 좀 뭘 모르잖아요. 구대륙에서 이제 신대륙에 온 애들 모르니까 막 도와도 주고 그랬답니다. 그랬는데 가끔가다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둘이 이 인종 그룹 두 개가 충돌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 어느 날 갑자기 인디언 사람들이 백인 마을 부족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막 데모를 하는 겁니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반성하라, 반성하라 막 난리가 난 거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백인 마을 중에 마을에 사는 어떤 젊은 애가 취미가 뭐였냐면 그림 그리는 게 취미였거든요. 그래서 맨날 들판에 나가서 버팔로 논이는 걸 갖다가 그린 거에 스케치북에다가
인디언들이 화가 난 겁니다. 니들이 자꾸 그려가니까 현실의 들판에 들소가 사라지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그림은 그림이고 들소는 들소이고 이게 여기다 늘어난다고 저기다 늘거나 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분별력이 있죠. 이 상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가상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하는 능력을 상상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시 시대 사람들, 선사 시대 사람들은 주술적 상상력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이에요. 잘 보십시오. 똑같은 들소의 이미지예요. 들소의 이미지인데 아니 그러니까 인디언들한테 뭐예요? 주술적인 힘을 가진 거죠. 현실하고 연동돼 있죠. 근데 우리는 현실하고 연동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아니죠. 그때 그게 뭐가 될까요? 그 사람 그거 왜 그린 거예요? 뭘로 그린 겁니까? 무엇로서?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술이라는 게 결국 원래 주술로 시작됐다가 사람들이 주술을 믿지 않게 되면 그게 바로 뭐예요? 기능이 전환해가지고 감상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이런 거는 감상하기 위해서 그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동굴 깊숙이 있거든요. 그건 주술적 목적으로 그려진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실제로 주술이 도움이 있어요?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반복적인 시행을 통해 가지고 주술이란 게 쓸데없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이제는 세계와 인간의 관계를 갖다가 이미지로 매개했는데 이미지가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럼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때 이제 발생하는 게 바로 뭡니까? 그 바로 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명이 슬슬 문자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이 과정을 한번 볼까요? 피그말리언이죠. 피그말리언입니다. 피그말리언이 어떤 사람이냐? 마법사예요. 세상의 여자들한테 실망한 겁니다. 왜? 딱 잠을 봐보니까 세상에 이게 처녀 발김증 있는 남자거든요. 처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를 하나 조각상으로 만들어요. 상아로 만들거든요. 그리고는 그거 자기가 만든 조각상하고 사랑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맨날 그 조각상 붙잡고 뽀뽀하고 포옹하고 맨날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또 하는 일이 뭐냐면 비너스 신전에 가가지고 비는 거예요. 저렇게 생긴 여자를 하나만 나한테 달라고. 근데 이 비너스 신이 들어줘요. 하도 간곡하게 청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얘가 이제 그 빌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또 역시 뭐 뽀뽀하고 막 키스하고 난리를 치는데 갑자기 상하로 만들었으니까 차갑잖아요. 이게 갑자기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딱하잖아요. 딱딱한 게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정말 여자가 돼서 걸어 내려갔다. 믿습니까? 이게 갈라테아의 전설이에요. 이때 이 사람은 뭐예요? 아직 마법사죠. 그렇죠? 마법사고 마법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도기가 있어요. 그 이카루스 전설 있죠. 이카루스 전설. 다이달로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마법사고 기술자의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미노아에 뭘 지은 사람입니까? 미궁을 지은 사람이죠. 미궁을 지은 사람인데 이 왕이 미노스 왕국의 왕이 못 떠나게 하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떠나겠다고 하니까 그냥 여기다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하고 이제 탈출을 하죠. 날개를 만들어서 달고 탈출하는데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늘 높이 날지 말아라. 너무 해 근처에 가면은 이게 밀랍으로 접합을 했거든요. 밀랍이 녹아지고 날개가 떨어진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어디 애들이 애비 말 듣습니까? 안 듣죠. 결국 높이 올라갔다 뚝 떨어져가지고 죽었다. 이게 이카루스의 추락이라는 얘기죠. 이게 상징하는 건 바로 뭐냐? 마법의 힘으로 날고 있잖아요, 지금. 마법의 힘으로 날았는데 이제는 마법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냐?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뭘로 세계를 갖다 기록하게 되냐면 이제 문자로 기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 세계의 모든 문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원래는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알파 베타 돼요. 원래 이집트 상형 문자도 다 알파벳입니다. 대부분 알파벳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원래 우리가 쓰는 건 알파벳은 원래는 그림에서 나왔다니까. 그림이 점점 뭘로 변합니까? 알파벳으로 변해가는 거죠. 아시겠죠? 한자도 처음엔 다 그림 같잖아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 글자꼴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변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사고 방식이 변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상상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연을 관찰합니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반복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이 오네 이런 거죠. 그래서 자연을 갖다 합리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걸 문자로 기록을 하게 되면 나만 알고 죽는 게 아니라 계속 쌓이잖아요. 또 문자로 기록하게 되면 멀리 떨어진 사람들도 그걸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식의 누적적 발전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문명이에요. 그래서 문자가 등장하면서 무슨 시대가 시작되죠? 문자와 더불어 문자가 있는 시대 무슨 시대? 네?
역사 시대죠. 그럼 문자가 없는 시대는 무슨 시대? 역사 이전이니까 선사 시대입니다. 근데 요즘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이후 시대는 그럼 문자 그 문자 이후 요즘은 그렇잖아요. 요즘은 사람들이 참 문자가 좀 소멸하고 있죠. 소멸한다라기보다도 잘 안 보이게 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문자가 아니라 뭘로 소통해요? 이미지로 소통하는 경향이 크죠. 그래서 옛날에는 긴 글 써서 인터넷에 올리면은 또 긴 글 반박글 쓰고 이랬잖아요. 그 토락토락 그랬는데 요즘 긴 글 쓰면 민폐 끼치는 겁니다. 딱 해봤자 그냥 쪽글 하나 붙어요. 그렇죠? 뭐라고 씁니까? 처음에 스크롤 압박. 두 번째 쪽글 누가 세 줄로 요약 좀 해줘요. 세 번째 참 좋은 글입니다. 물론 읽진 않았습니다만 얘들 다 이미지로 변하죠. 이걸 갖다 이제 역사 이후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스토리, 프리히스토리, 포스트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는. 어쨌든 근데 역사 시대로 넘어오게 됐다는 건 바로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뭐를 현실을 갖다가 현실을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철학적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해결하려고 드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크게 보면은 우리가 쓰는 문자 있죠.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 알파벳이에요. 가나다라 마바사 또는 A, B, C, D, E, F, G.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숫자일 겁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9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알파 뉴머릭 코드, 알파벳, 그러니까 문자, 숫자, 코드라 그래요. 그래서 문자 문화 초기에는 알파벳 권력이 성했습니다. 다 철학자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철학자들이 다 얘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걸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글을 썼죠. 네. 그 다음에 18세기까지만 해도 철학자들이 천문학 논문들 쓰고 그랬어요. 칸트가 라플라스 가설, 칸트를 라플라스 가설이라고 태양계 행성의 태양계가 형성된 과정에 관한 가설도 막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막 물리학 가설을 얘기한다. 그럼 사람들이 저를 성한 놈으로 안 보겠죠. 요즘 이제 말하는 게 더 어디로 넘어가요? 그 과학자들한테 이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자문화 초기에는 인문학 권력인데 17세기 이후에는 이제 바로 뭐가 되냐면은 그 자연과학자한테 권력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알파벳으로 기록을 했다가 그 다음에 뭘로 기록합니까? 숫자로 기록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연의 수학화라는 게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요? 라이프니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냐? 문자로는 사실 자연을 갖다 극복하고 자연을 개혁하고 자연을 갖다가 뭐랄까 바꿔 놓는데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모든 게 다 수치화돼 있죠. 높이, 넓이, 여러분들 좌석의 개수 모든 게 다 수치화돼 있죠. 우리처럼 해가지고 여기는 좀 넉넉하게 해주고요. 여기는 좀 풍성하게, 여기는 조금 좁은 듯한 느낌이 들게. 이렇게 하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수치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연을 정복하려면 자연을 몽땅 다 수로 바꿔야 돼요. 수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 어떤 문제점이냐면 자연은 모든 게 연속돼 있죠. 컨티뉴이티로 연속돼 있는데 수는 끊어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딱딱딱딱 끊어지죠. 그래서 이 손가락을 자연에다 딱 갖다 대면 손가락 틈으로 빠져나와요.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연속성과 수의 불연속의 모순을 극복해야지 자연을 남김없이 수로 번역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해준 게 바로 뭐냐? 그걸 17세기에 그 기술이 발견됩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기억나세요? 고등학교 때? 예, 미적분입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가 그걸 발견한부터 자연의 모든 연속적인 흐름이나 모든 것들을 다 수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의 수학화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또 하나는 바로 뭐냐?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라이프니츠가 발견한 건데 뭐냐? 이진법에 있죠. 우리 배웠죠. 이진법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으냐? 옴니부스 엑스 니힐로 두센디스 수피싯 우눔. 이 뭐냐? 무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데 필요한 것은 1이다. 무가 0이죠. 근데 1만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뭐가 돼요?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복잡한 숫자 하더라도 뭐와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0과 1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보게 되면 요게 십진법이고 요게 십진법이고 이걸 다 이진법으로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썼냐면 이마고 크리아치오니스. 이건 뭐냐? 창조의 이미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게 이진법이라는 겁니다. 디지털.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온 오프잖아요. 그렇죠? 태초에 뭐가 있었죠? 어둠이 있었죠. 하나님 최초가 뭐라 그래요? 빛이 있으라. 불이 딱 들어왔죠. 이게 최초의 1비트입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자연을 남김없이 수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복잡해요.
우리가 그 수학 문제 풀 때 이 미적분 문제는 5분에 하나씩 풀리게 되십니다. 왜? 1시간 동안 승부 문제 풀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북한에서 광명성 미사일을 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요격 미사일을 쏩니다. 자, 그 요격 미사일의 궤적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연필 딱 주고 계산 시작. 계산이 끝날까요? 아마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마 계산이 안 끝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뭐였냐면 아무리 미적분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 계산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실생활에 거의 쓸 데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전지한 상태가 됐지만 아직 전능하지는 못한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인간이 전능한 존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계산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최초로 계산기를 만듭니다. 파스칼이나 라이프니츠가 만들었어요. 근데 저게 바로 뭐냐? 기계식이죠. 그다음 십진법이에요. 저걸 사칙연산 다 합니다. 근데 저거 가지고 미사일 궤도 계산할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저런 계산기가 아니어야 되죠. 뭐여야 돼요? 컴퓨터죠. 네, 그럼 컴퓨터가 하려면 기계식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전자식, 기계의 속도가 아니라 빛의 속도를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십진법이 아니라 뭐예요? 이진법. 그러니까 라이프니츠가 이진법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그 다음에 계산기까지 만들었는데 아직 전자식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1950년대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사실 인간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테크놀로지를 갖게 된 겁니다. 이게 거의 창세기적인 기술을 갖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너피 있죠, 스너피. 스너피 복제죠. 근데 스너피는 복제지만 스너피는 개의 그림도 아니고요. 개의 사진도 아니고 그냥 개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참 라이프니츠가 뭐야 하면 당시만 해도 동양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서양 사람들이 17세기만 해도 동양, 특히 우리 동아시아 있죠. 동아시아에 대한 굉장한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외국 사람들이 영국 애들이 이제 중국에 딱 갔는데 영국에 있는 거 중국에 다 있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팔아먹을 게 없으니까 뭐 합니까? 아편 파는 거잖아요. 그게 된 겁니다. 근데 얘가 가지고 막 까불까불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딱 볼 때 너게 뭐냐? 영국입니다. 거기 뭐 하는 데인데? 섬입니다. 섬이야? 섬나라 오랑캐구나. 그다음에 뭐 장사를 할게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니들 뭘로 있는데 우린 네 걸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 황제가 주는 거니까 이거 먹고 떨어져. 그래서 하사. 뭐 이런 식의 막 그 황제 은혜를 베푼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나마 얘들이 인정을 받았던 게 뭐냐면 일식을 예측하는데 그 중국의 천문학자들보다 얘들 일식 예측이 조금 더 정확했대요. 그러니까 황제가 보니까 너무 기특한 거야. 머리도 허연 놈들이 뭐 이상한 놈이 가지고 제법이네. 그래. 그래서 귀엽게 여긴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사람이 놀랬던 게 바로 뭐냐면 자기가 이진법이라는 걸 딱 만들었잖아요. 이진법을 만들었는데 세상에 자기 17세기에 만들었는데 중국 사람들 벌써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게 괴상도. 우리 감건 이곤 있죠. 그게 이어져 있으면 1이고요. 끊어져 있으면 0이에요. 이진법이라는 걸. 근데 문제는 뭐냐라는 거야. 저건 벌써 중국 애들은 2000년 전에 만든 거잖아. 문제는 바로 뭐냐면 서양 애들은 그 이진법을 가지고 나중에 컴퓨터랑 연결시켰잖아요. 중국 애들은 저걸 가지고 뭐 했느냐면 점을 쳤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그때 17세기가 오냐해도 라이프니츠가 나중에 서양과 동양을 막 비교한다면 결국은 누가 우월하냐? 동양이 더 우월하다라고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자연의 수학화가 된 겁니다. 아까 이게 결국 뭐랑 똑같으냐면 우리가 아까 빌렌도프의 비너스 조각상 봤죠? 또 합니까? 알타미라 동굴 벽화 봤죠? 그 다음에 여러분 책 보이죠? 글씨가 있는 책.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자연이에요. 세계에 관한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방정식을. 근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수식. E는 MC 자승이가 발견했을 때 굉장히 째졌을 것 같아요. 막 세상을 다 얻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뜻은 모르지만 방정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좋아하는 방정식입니다. 슈레딩거의 방정식. 예쁘죠? E는 MC 자세가 너무 단순해. 그렇죠. 미니멀리즘이야. 근데 약간의 복잡성과 약간의 있어가지고 이런 거 딱 있으면 굉장히 또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한다고 말하는 뜻은 하나도 모르지만 저는 뭡니까? 미학적으로 이게 제일 최적의 방정식입니다.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과학자한테 물어봅니다. 자연이란 뭐냐? 하면 간단합니다. 방정식의 총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what을 물었거든. 왜? 무엇을이라고 물었는데 요즘 그냥 how만 물어요. 그냥 어떻게 어떤 공식에 따라 물건을 딱 떨어지면 어떻게 옛날에 그랬습니다. 왜 낙화하느냐라고 하면 옛날에 뭐라 그러냐면 물건과 물건 사이에는 증오와 뭡니까 애정의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식
막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냥 9.8m/s의 가속도로 떨어진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자연과학이라는 게 이제 엄청나게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문자 문화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옛날에 이미지가 그 세 개였잖아요. 그 다음에 책을 읽듯 시대, 텍스트 문화 시대는 세 개를 알고 싶으면 뭘 읽으라 그래요? 책을 읽어라. 책을 읽으면 그 안에 세 개가 있다 그러는 거죠. 저도 책을 굉장히 잘 믿었던 시대입니다. 세대에 속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라 그러냐? 현대인의 심리를 알고 싶으냐? 그럼 도스토옙스키를 읽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 사람들이 책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어요. 왜냐? 옛날에 책이 귀했기 때문에 딱 책이 한 권 나오면 세상에 그걸 읽으면 내가 세상을 다 안 것 같아. 근데 요즘은 책방 딱 가잖아요. 그러면 책이 한 권 딱 있어요. 딱 읽어보면 설득되죠.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옆에 똑같은 책이 또 하나가 있어요. 딱 읽으면 딴소리예요. 읽으면 또 그런 것 같아. 또 읽으면 또 그런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책을 한 권 읽으면 진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돈 주고 샀는데 요즘은 그런 믿음이 좀 많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옛날에는 현대인의 심리를 알고 싶으면 도스토옙스키를 읽어라 그러는데 요즘은 어떤 분위기냐면 도스토옙스키를 읽고 알 수 있는 것은 현대인의 심리가 아니라 도스토옙스키의 심리다 이렇게 돼요. 우리가 책을 읽고 옛날에 세계를 알 수 있었다 그러는데 이제는 책을 읽고 알 수 있는 건 세계가 아니라 저자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저자의 생각을. 그러니 책을 읽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책의 권위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책과 세계와 인간이 이제 책으로 매각해야 되는데 책이 그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지막으로 믿었던 게 누구예요? 마지막으로 책을 믿었던 세대가 우리 같은 386 세대입니다. 저는 그때는 뭐 전두환, 노태우 때려잡는 건 우리 일도 아니었거든요. 우리 꿈은 좀 더 원대했습니다. 세계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가지고 사회주의 공화국을 만들자 막 이런 꿈을 꾸고 있었죠. 그때 왜냐 막스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칼 막스를 읽고 자본주의가 뭔지 알고 싶어서 칼 막스의 자본론을 딱 읽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잘 쓴 책도 없습니다. 지금 읽어봐도 잘 썼어요. 그걸 읽으니까 자본주의가 마치 엑스레이 찍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분노가 막 나오는 거죠. 아니 이 부르주아 녀석들이 말이죠. 제도교육 12년 동안에 자기 자신의 계급적 본질을 나한테 이렇게 철저하게 은폐해 왔단 말이지. 이 나쁜 놈들. 그래서 이놈들을 타도하고 계급이 사라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사회를 사회주의 세상을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막 덩덕급이처럼 뛰어다니던 게 우리 386 세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989년에 아니 막스는 자본주의가 망한다 그랬잖아요. 망한다는 자본주의는 안 망하고 줄줄이 사회주의가 망하는 거예요. 뭐 이런 빌어먹을 경우가 다 있나. 막스 책을 다시 읽어봤는데 하나도 틀린 데가 없어. 근데 현실이 안 맞잖아요. 그때 이제 동구권에서는 포스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포스터냐면 막스가 하나 딱 얼굴 포스터 한가득 막스가 딱 얼굴이 있어요. 얼굴 하나 그려놨는데 씩 웃고 있습니다. 개면쩍게.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sorry. 한번 해본 생각이었네. 근데 그때 이제 딱 깨달은 거죠. 쉽게 말하면 자본론을 읽고 알 수 있는 건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에 대한 누구의 생각? 막스의 생각을 알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책에 대한 믿음이 이제 사라져버린 거죠. 그 다음에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인데 자연과학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인문학자들은 그냥 해석이야 해석. 응? 자기들 생각하는 세계를 우리한테 줘. 그럼 자연과학자들은 객관적 세계,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의 세계를 줄 거야 라고 착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과학에서 얘기하는 자연이라는 건 자연의 모상이 아니라 모형이에요. 여러분들 쿼크라는 거 있잖아요. 쿼크라는 게 정말 요만한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론적 구성물이에요? 헷갈리죠?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자연과학에서 주는 상이라는 건 뭐냐면 자연이란 블랙박스입니다. 우리가 인풋을 알아요. 아웃풋을 알죠? 그러면은 이런 인풋이 들어갔을 때 이런 아웃풋이 나오는 요 내부의 회로는 뭘까를 추정하는 겁니다. 그걸 추정해가지고 모형을 만들죠? 그러면 그렇다면 이런 인풋을 넣었을 때 이런 아웃풋이 나오겠구나 하고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풋을 넣었는데 예측대로 나오면 그 모형을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때 넣었는데 엉뚱한 게 나와버려요. 그때는 이제 곤란하죠. 그럴 때는 예외. 예외. 근데 예외가 막 늘어나. 그러면 이제 약간 이 모형을 뭡니까? 수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봉 가설을 또 세우죠. 막. 그러다 안 되게 되면 나중에 이게 갈아치워버리고 새로운 모형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옛날에 뉴턴의 주는 세계관이 너무 뭐랄까 당연한 거라 생각했죠.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라고 믿었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 들어서 깨졌죠. 그 다음에 또 아인슈타인도 여러 가지 또 실수를 합니다. 그게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문자 코드든 숫자 코드든 옛날에는 그게 세계다.
그걸 쓰게 되면 바로 세계로 접근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요즘은 인문학도 그렇고 뭡니까 자연과학에서도 그렇고 이론은 모상이 아니라 모형에 불과하다. 우리가 투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와 인간이 또다시 뭐가 된 겁니까? 멀어진 거죠. 멀어졌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게 바로 뭐냐? 새롭게 등장하는 거. 그래서 문자 문화가 끝나는 거예요. 아마 아시겠지만 구텐베르크 은하의 종언 마샬 맥런이 얘기했죠. 요즘 세대들 문자 잘 안 읽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한 세대가 끝나고 역사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이후로 넘어가는데 그때 새롭게 등장하는 게 뭐냐? 새로운 종류의 이미지입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 가상이에요. 근데 디지털 가상은 어떻게 다르냐? 과거와는 뭐라 다르냐면은 미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톰.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그 미세한 것들 있잖아요. 0과 1이잖아요. 비트. 그래서 거의 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리학에서는 뭐예요? 원자도 깨졌죠. 중성자 뭐 해가지고 미립자 요즘 쿼크 힉스 뭐 이런 그렇게 내려갔죠. 생물학도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어요? 세포생물학 배웠잖아요. 왜냐면 동식물학이었습니다. 분류학이었다가 뭐 미토콘드리아, 뭐 엽록체, 뭐 삼투압 이런 거 했잖아요. 요즘은 분자생물학까지 갔단 말이죠. 그다음 공학도 쭉쭉쭉쭉 내려가지고 요즘 나노까지 내려갔어요. 이런 그다음에 이미지도 쭉쭉쭉쭉 그냥 완전 하나 점 하나의 픽셀까지 갔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조그만 점이 있죠. 미립자로 분해한 다음에 이 분해한 걸 다시 조립해서 만드는 세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레고 있죠. 레고 블록. 그냥 블록 같은 거는 그냥 만들면은 끝이잖아요. 근데 레고 블록은 만들었다 풀었다 만들었다 풀었다 이런 거잖아요. 아주 미세한 레고 블록을 만든 게임으로 변했다. 이게 이제 디지털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이게 이제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모든 미세한 입자들을 분해하게 한 다음에 종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컴퓨터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모든 걸 0과 1로 분해하고 0과 1을 갖다 조합해서 뭘로 만들어요? 뭔가를 또 다시 만들어내죠. 합성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분해, 합성, 분해, 합성. 이게 이제 디지털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컴퓨터예요. 옛날 컴퓨터죠. 1950년대 나온 건데 지금 저 컴퓨터가 성능이 여러분들 들고 있는 스마트폰만도 못한 거예요. 어.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로이 에스콧이라는 사람이 빅뱅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이제 미립자 얘기를 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인류가 걸어온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우리가 뭐에서 시작했어요? 빌렌도프 비너스 조각상에서 시작했죠. 조각상은 몇 차원이죠? 3차원이죠. 그 다음에 알타미라 동굴벽화, 라스코 동굴벽화 했죠. 벽화는 몇 차원이에요? 2차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파벳을 쓰기 시작했죠. 알파벳은 몇 차원이에요? 줄이잖아요. 여러분들 글을 갖다 선이 가는 대로 선형적으로 읽어야지 거꾸로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줄이죠. 1차원이죠. 근데 지금은 바로 뭐가 됐습니까? 점이 됐죠. 점은 몇 차원이에요? 0차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계와 매개하는 그 미디어의 양상이 계속 추상적으로 변한 겁니다. 3차원, 2차원, 1차원, 이 0차원 점. 그래서 지금 디지털 가상이라는 게 아까도 그냥 가상이 아니라 그 자체가 현실이 되는 가상이에요. 그거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빅뱅이라고 하죠. 그 그룹 이름이 아닙니다. BANG를 택해 봅시다. BANG. 일단은 비트예요. B는. 그 다음에 A는 애톰, 원자. N은 뉴런. G는 진, 유전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비트입니다. 비트는 뭐냐면은 요즘 비트맵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실 때 공룡이죠. 제가 눈물 흘렸던 바로 그 공룡의 장면입니다. 이 공룡은요, 만화예요. 여기 있는 거는 사진입니다. 배경은. 전혀 다른 이미지죠. 사진은 현실. 피사체가 있어야 찍는 거고 저 공룡은 뭐예요? 피사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지에 보면 봉합선이 있잖아요. 봉합선이 있는데 봉합선 없이 이어진다 그래요. seamless라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저게 뭡니까? 공룡은 허구잖아요. 밖에 있는 저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현실이죠. 허구와 현실이 그냥 하나로 이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허구고 어디까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이미지들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마술적인 이미지죠. 지금 헐리우드 영화는 대부분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 옛날에 영화는 사진술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뭡니까? 가상을 만든다 하더라도 세트를 만들었었어요. 이제 그 피사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냥 바로 판타지하고 현실이 그냥 어우러지는 이런 세계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자, E는 MC 자성이죠. E는 MC 자성이고 이게 결국 뭐예요? 신의 창조 비밀이거든요. 왜냐? 에너지가 뭘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질량으로 변하고 질량을 또 다시 뭘로 바꿔요? 에너지로 바꾼다라는 이런 것들.
이건 사실 원래 창세기적인 기술입니다. 이걸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기도 해요. 왜? 인간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저 원전을 갖다 재개해야 되느냐, 중단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게 사실 인간이 감당하기 굉장히 힘든 영역까지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굳이 여기까지 갈 것도 없이 나노 있잖아요, 나노. 그 나노 수준의 나노는 무슨 물질이 아니라 그 단위거든요. 아주 작은 단위인데 그 나노 수준에서 그걸 조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 겁니다. 소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적인 기술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게 우리가 자연 속에 존재하는 것들은 그 안전성이 아주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수억 년에 걸쳐서 입증된 거잖아요. 이 새로운 것들이 나중에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광고 보면 은나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몰라요. 나중에 한 30년쯤 쓰고 났는데 이게 뭐 성면 맞고 위험하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니까 인간이 신의 영역에 이제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창세기적 영역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디지털 기술의 특성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뉴런이라는 겁니다. 뉴런인데 지금 여러분 무섭죠? 인공지능. 인공지능 무섭죠? 알파고가 막 이세돌 이기고 그러잖아요. 어. 그것도 이제 뭐 아주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그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옛날에는 그냥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냥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요즘 컴퓨터 인공지능은 뭐냐면 인간이 뇌가 작동하는 걸 연구해서 그 시스템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뉴로 컴퓨테이션 그래가지고 인간의 뇌하고 뇌세포 있죠? 뉴런들하고 실제 컴퓨터랑 연결을 시켜버려요. 그럼 좀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는 게 왜냐? 생각을 하는 건 인간처럼 생각을 하는데 처리 속도하고 저장 용량은 인간보다 무한한 무섭지 않아요? 신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신이 등장하는 거고 그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래서 흔히 싱귤레러티라 그러죠. 그러니까 기계가 인간을 딱 뛰어넘는 건 이미 장기에서는 넘었죠. 체스에서는 2000년에 넘었고 바둑에서도 얼마 전에 넘었고 계속 이런 일들이 넘쳐날 거라는 겁니다. 이미 그 뭡니까 주식 투자도 누가 합니까? 인공지능이 하죠. 걔들이 수익률이 더 좋대요. 펀드 매니저들보다 이미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인간의 뇌처럼 작동하면서 그 처리 속도랑 용량이다라는 게 엄청난 그런 슈퍼 두뇌가 나타났을 때 그건 새로운 신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걱정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뉴런하고 이제 연결시키는 겁니다. 뉴런하고 연결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이 뇌 구조들 지금 보니까 한 500만 개랑 연결시켰다 그러더라고요. 뉴런 500만 개. 근데 500만 개가 5천만 개가 될 수 있잖아요. 곧. 5천만 개가 5조 개가 될 수 있고 50조가 되고 500조쯤 되면 거의 뇌랑 거의 같은 수준으로 연결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스너피 같은 경우에 스너피는 어떻습니까? 개 복제지만 개 사진도 아니고 그림도 아니고 그냥 짓는 개잖아요. 먹고요. 새끼까지 낳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입자들을 갖다 분해해서 입자들 다시 종합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식이냐면은 옛날에는 기존의 유전자 있죠. 존재하는 유전자들을 잘라서 붙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필름 편집하는 거 있잖아요. 유튜브 동영상 편집하는 거랑 이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대요. 그래서 미국의 어느 그 학자가 쓴 글을 봤는데 생물학과 여학생이 자기 이제 영화 수업을 듣는데 갑자기 그러더래요. 교수님, 이 영화 수업에서 하는 게요. 우리가 실험실에서 하는 거랑 너무나 똑같아요. 저기서 필름 딱 잘라서 이렇게 오려 붙이고 여기서 DNA 뭐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오려 붙이고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뭔가 새롭게 나오고 이러는데 이제는 기존에 존재하는 DNA를 오려 붙여서 변형시켰다라고 하면 이제는 아예 존재하지 않은 DNA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 서열 있죠. 그러면 GTA신이라고 구안인 치토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가 있으면은 거기다 씁니다. GTAC 뭐 TTTTTAA GGG 뭐 이렇게 써가지고 딱 해서 엔터를 딱 치잖아요. 그러면 프린터로 연결됩니다. 프린터가 뭐냐면 프린터에 잉크가 들어있는데 거기 그 효소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 효소 순서대로 딱 짜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세포에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전자를 만드는 걸 이제 합성생물학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는 사실 가상의 영역이잖아요. 그다음 생명체 이거는 현실의 영역이잖아요.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같이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메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쥐프라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염소가 고트죠, 영어로. 그 다음에 양이 뭐예요? 쉽이죠. 그래서 이게 쥐프라 그래서 키메라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은 타이온 라이거랑 달라요. 타이온 라이거는 엄마는 호랑이, 아빠는 사자 뭐 이런 거잖아요. 노새는 엄마는 뭐 당나귀, 아빠는 말 뭐 이런 거잖아요.
얘는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두 쌍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장가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부모가 이제 둘이 오는 거예요. 염소적 엄마 아빠가요, 양적 엄마 아빠가 이렇게 오는 거죠. 이런 키메라 같은 거는 아주 요즘 만드는 게 그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복제들 막 했고, 영장류 복제, 사실 인간 복제도 여러분 예감하시죠? 물론 기술적으로 굉장히 힘들지만 언젠가 될 거란 예감이 있죠. 그래서 요즘 뭐라 그러냐면 중요한 건 요즘은 캔이냐, 캔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can do의 문제가 아니라 be authorized to do. 쉽게 말하면 관청으로부터 허락을 받느냐. 그 기술적 한계보다 오히려 윤리적 한계. 예를 들어서 인간을 복제하는 게 맞냐?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났잖아요. 그런 한계가 더 크다라고 저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2000년까지는 아마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컴퓨터 담론 그러면 2000년까지는 주로 뭐였냐면 가상현실 담론이에요. 내가 현실을 육체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요? VR 들어가죠. 가상의 세계. 그때 우리는 그걸 다 뭐라 그러냐면 사이버 스페이스란 말 요즘 안 쓰죠 별로. 옛날 기억나죠? 사이버 스페이스는 엉뚱한 봉화 안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썼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 그 시대 디지털 문화를 상징하는 영화가 바로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 보면 사람들이 막 있다가 어디로 가요? 들어가죠. 그런데 2000년대부터는 이 VR이라 그러잖아요. 버추얼 리얼리티가 아니라 뭐가 더 중요시되냐면 AR이 중요시돼요. 그만 증강현실이라 그러죠. 포켓몬이 그냥 내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게임이 어디로 내려와요? 현실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증강현실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컴퓨터가 작아져서 그래요. 옛날에 방한가득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올랐습니까? 책상 위로 올라왔죠. 데스크탑이죠. 그 다음에 무릎 위로 올라오면 뭐라 그래요? 랩탑이라 그러죠. 손바닥 위로 올라왔어요. 팜탑. 여러분 스마트폰이 팜탑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상에 접속하려면 하드웨어가 있는데 가야 돼요. 하다못해 PC방에 가야 돼요. 근데 이제는 이걸 늘 들고 다니죠. 들고 다니니까 굳이 갈 필요 없고 현실이 언제 어디서도 가상을 불러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증강현실 장치예요. 여러분들 쓰고 있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예컨대 안경, 구글 안경 같은 거. 이제는 뭡니까? 음악가들이 연주할 때 악보 볼 필요 없어요. 안경만 딱 끼면 여기 이렇게 쫙 악보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박물관 가서 저게 뭐지? 할 필요 없습니다. 다다다닥 나올 테니까. 이런 게 이제 증강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가상현실이었다. 2000년대부터는 거꾸로 이 가상이 어디로 튀어나와요? 현실로 튀어나오는 그런 게임들,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거꾸로 이제 가상이 현실이 됩니다. 마찬가지 옛날에 비트를 애톰으로 만드는 거였는데, 아니, 그러니까 애톰을 비트로 만드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거꾸로 비트를 뭘로 뽑아요? 애톰으로 뽑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기술이 뭔지 아세요? 비트맵을 애톰으로 뽑아주는 거. 가상을 갖다 물리적인 대상으로 뽑아주는 거 있잖아요. 3D 프린터. 그렇죠. 3D 프린팅이 바로 이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MIT 랩이거든요. MIT 랩인데 거기 보면 비트 앤 애톰이라고 돼 있잖아요. 바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MIT라는 대학이 바로 뭐냐면 거대한 컴퓨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하는 일은 바로 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적 구조를 갖다 다 수치화하고 0과 1로 환원시켜가지고 비트맵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트로. 다 만들어주면 우리 랩은 뭐냐? 그 컴퓨터에 딸린 프린터라는 거예요. 그 비트맵을 거꾸로 우리가 뭐예요? 물리적 구조로 찍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을 개발하는 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3D 프린팅은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 무슨 얘기냐? 그냥 심을 녹여서 하는 거, 플라스틱 심을 녹이는 거잖아요. 녹여서 붙여나가는 거잖아요. 사실 2D입니다, 그거. 프린팅이에요. 왜냐? 계속 녹여서 계속 쌓아나가는 거잖아요, 레이어를. 그러니까 프린팅 방식이에요. 프린팅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고 나면은 쓰레기가 발생해요. 이렇게 마찬가지, 마치 뭐랑 같냐면 붕어빵 딱 찍고 나면 뭐가 나와요? 사투리 나오죠. 그래서 항상 폴리싱을 해줘야 됩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그 완성품을 갖다 원래 재료 상태로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아날로그라는 겁니다. 디지털이 아니라. 진짜 디지털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디지털이다라고 한다면은 레고 블록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쫙 조합했다가 딱 풀면 다시 제로 상태로 돌아가고. 이 사람들이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단위로 만들어요. 미터 단위의 입자를 만들고 센티미터 단위, 밀리미터 단위, 그다음 마이크로미터 단위, 그다음 나노미터 단위로. 그걸 만들게 되면은 힘을 딱 받으면 꽉 단단해집니다. 이게 예컨대 X자 빔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X자 빔이 쫙 있으면은
X자빔인데 X자로 된 것들을 계속 이어서부터 맞춘 거잖아요. 그래서 힘을 받으면 받을수록 강해집니다. 근데 힘을 반대로 주게 되면 쭉 풀려나요. 그런데 이게 훨씬 더 무거우면서도, 훨씬 더 가벼우면서도 그 다음에 강도는 몇 배 더 센 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런 걸 이제 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디지털 기술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한편으로 뭐냐면은 아직 석기 시대예요.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석기 시대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비트맵으로 하나만 다음에 이 비트맵을 종합을 해가지고 또는 변경을 해가지고 그 비트맵을 애톰의 구조로 다 뽑아낼 수 있는 거. 아까 말하는 뱅이 있죠? 뱅할 때 BANG로 뽑아낼 수 있는 이런 잠재력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디지털 기술은 사실 석기 시대에 불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자, 옛날에 선사시대 때는 사람들의 상상력이 바로 뭐였죠? 그 사람들의 그 상징 형식이 주술적 상상력이었잖아요. 그러다 사람들이 주술을 안 믿게 되죠. 그때는 상상력보다 분별력이야. 가짜는 가상이면 가상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분별하는 능력. 분별력이고 그때부터 뭘 발전시키냐면 기술적 이성을 발전시켜요. 기술적 이성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는데 요즘 뭐냐? 이 두 개가 종합이 되는 거예요.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능력은 바로 뭐냐면 이미 있는 것을 연구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아직 없는 걸 꿈꾸는 게 중요해요. 왜? 가상이 바로 뭐가 됩니까? 현실이 되잖아요. 가상이란 건 아직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걸 떠올리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 기술적 상상력이라 그래요. 테크노 이미지네이션. 테크노 이미지네이션. 근데 이 테크노 이미지네이션이 두 개가 결합된 거죠. 그러니까 선사시대 때 이 상상력과 그 다음에 역사시대 때 이 기술적 이성. 이게 디지털 시대에서 종합을 이루는 건데 그럼 테크노 이미지네이션 중에서 주도권은 누가 잡느냐? 테크닉이 잡느냐? 이미지네이션이 잡느냐? 뭐가 잡겠어요? 바로 이미지네이션이 잡는 겁니다. 바로 누굴 생각하면 되시냐면 그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 프로그램 같은 거 직접 하겠어요? 안 하죠. 애들 시켜요 그냥. 자기는 뭘 할지만 떠올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도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프로그래밍 같은 거 직접 안 해요. 뭐 합니까? 애들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누가 많이 받아가냐면 중국하고 인도 그리고 한국 이런 데서 많이 받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뭘 프로그램할지 꿈만 꾸는 거예요. 상상만 하고 실제로 그거 하는 것은 떨어뜨려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항상 그렇지 아는 것이 힘이죠. 그러면 지식은 무슨 뜻이에요? 권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항상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전까지만 해도 역사 시대 때는 문자 문화였잖아요. 그 지식을 가지려면 뭘 다뤄야 되냐면 그 문자가 저장되는 미디어, 즉 알파 뉴머릭 코드를 장악해야 돼요. 알파 뉴머릭 코드, 문자 숫자 코드. 그게 교과목으로 말하면 뭐죠? 수학, 영어, 국어. 국어 영수잖아요. 이런 심오한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그러겠죠. 우리나라는 이게 좀 뒤처진 겁니다. 그 다음에 미술하고 음악 같은 거 안 가르쳤잖아요. 막 그 시간에 수학, 영수, 국영수 가르치고 막 이랬잖아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영수 하는 사람들도 물론 굉장히 중요해요. 문자 숫자 코드 다루는 사람도 아직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옛날처럼 이들이 세계를 갖다 주도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요구되는 인간상이 달라요. 요구되는 인간상이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길바닥에 널린 게 바로 뭐였느냐? 애들 학원 중에서 그 속셈 학원이라는 거 기억나요? 옛날 속셈 잘하면 천재 취급받았죠. 근데 요즘 내가 속셈 잘해 그러면 그 뭐랍니까? 천재 소리 못 들어요. 오히려 미련하다 소리 듣죠. 너는 왜 그걸 네가 하고 있냐? 속셈은 그 셈은 어디다 맡기면 돼요? 계산기에다 맡기면 되잖아요. 그럼 인간은 잉여가 되느냐? 여러분 걱정하죠. 알코보가 등장하면 우리 잉여 될 거야?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절대 잉여 안 돼요. 뭐냐? 인간은 그때는 계산하는 것은 계산기에다 맡기고 바로 그 계산기를 프로그래밍 해요. 그래서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뭘 가르칩니까? 코딩 가르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때는 초등학교 때 주산했던 기억 나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죠? 주판, 1이요, 1전이요, 2전이요, 3전이요, 4전이요. 근데 계산기 딱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 일자리 다 잃었죠. 그렇다고 은행원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은행원들은 예나 지금이나 또 바쁘죠. 다른 방식으로 바쁘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인간과 기계는 공진화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바로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 아직 없는 걸 떠올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기술적인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엔 호모 사피엔스, 그렇죠? 인간은 똑똑한 지능인. 이제 호모 사피엔스 위에 뭐가 오냐?
호모 루덴스가 옵니다. 잘 놀 줄 아는 사람들. 놀이가 바로 상상력이잖아요. 저는 옛날에 딱 팔만 펼치면 바로 뭐예요? 비행기가 되고 그랬잖아요. 이런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세계를 이끌어갈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PD 있죠, PD. PD들. 옛날에 PD 하면 뭐였어요?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바로 그 PD들이죠. PD 수첩. 뭐 이명박 정권의 탄압을 받고 국정원에 내사가 되고 블랙리스트에 올라오고 이때는 그때가 이제 그런 PD들이 정말 이거였단 말이죠. 근데 요즘 사회적 영향력이 가장 큰 PD는 어느 PD인 줄 아세요? 예능 PD예요. 예능 PD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놀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능 프로그램들 다 보면 다 뭐예요? 게임 포맷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 게이미파이 한다 그래요. 또 다른 한편은 뭐냐? 퍼니파이 한다 그럽니다. 재밌게 만드는 거. 퍼니파이 할 줄 아는 사람들의 그 예능 PD들이 게이미파이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시사 PD들은 뭐 현실을 다루죠. 근데 저 사람들 허구의 그 놀이판을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구와 현실. 여러분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현실이 중요해요? 허구가 중요해요?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아직도 믿고 계시죠?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네티즌들이 다 달라졌어요. 예전에 이제 이 가상의 시대거든요. 가상이 바로 현실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그 평론가가 그 옛날에 그 정도전 드라마 할 때 있잖아요. 되게 재미있었잖아요. 그거 할 때 작가들하고 밥을 먹고 있었대요. 그러다 마침 그 얘기가 나왔대, 드라마가. 지난 회에 이렇게 끝냈는데, 야, 다음에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궁금해. 이러더래요. 근데 이제 작가가 역사를 알거든요. 그 비평가가. 그래서 작가들한테, 그래서 그 정도전이 어떤 개혁 정책을 이렇게 하려고 막 했는데, 말하는 순간에 갑자기 작가들이 하지 마! 그러더래요. 왜? 그랬더니 스포일러야. 그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사실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재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또 한 어떤 친구가 사도세자라는 영화 나왔었잖아요. 그때 영화 나왔을 때 한 친구가 된통 당하는 걸 보고 막 웃었는데 뭐였냐? 별거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게시판에다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님들 그 사도세자가 뒤질 속에 죽었을 때 말이죠. 이렇게 한마디 했거든요. 밑에 온갖 쌍욕이 나왔어요. 야이 XX야 나 그 영화 아직 안 봤는데 막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뒤질 속에 죽었다는 얘기도 못해요. 이제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의 재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그 영역에서 이 가상의 힘이 드는 게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이라는 건 옛날에 가짜였죠. 버추얼. 그럼 가짜였단 말이죠. 이제는 가짜란 게 아니라 버추얼이란 말엔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잠재적이란 뜻이 있어요. 잠재적. 여러분 주사위에 눈이 몇 가지가 있죠? 6가지가 있죠. 자, 던졌습니다. 실현되는 건 몇 가지예요? 그 중에서? 하나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실현될 수도 있었을 몇 가지 가능성이 있었어요. 5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 실현된 하나의 눈, 그걸 연구하는 게 옛날에 그 호모 사피엔스들이에요. 실현될 수도 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실현될 수도 있을 가능성을 꿈꾸는 거 있죠. 떠올리는 거. 그게 바로 호모 루덴스 형.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탐색을 하는 거예요. 미지의 영역을 탐색할 수 있는 상상력을 가지고 그런 기술적인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상상력이 우위에 있고 그다음에 기술이 따라가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라에서 스티브 잡스를 키워내야 돼. 그랬죠. 창조경제야 이러면서 스티브 잡스를 키워내야 돼. 그래가지고 어떤 정책을 냈냐면 대학에다 돈을 막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다 스티브 잡스를 키워내라고 막 명령을 내리면서 돈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교수들이 뭐라 그랬느냐. 그걸 돈 받는 건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을 스티브 잡스를 키우려면 애들 다 자퇴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자기 전공 과목 안 들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교 졸업식에 와가지고 내가 인생에서 내린 결정 중에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학교 다니다가 때려친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과목을 들을 때도 뭘 들었냐면 서예를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서예를 들었는데 그게 옛날 같은 거 그렇잖아요. 우리는 나는 내가 이걸 할 거야. 그러니까 목적을 식정 이걸 위해서 이게 필요하겠지. 요 과목을 들어주고 요런 스펙을 쌓아야지. 이건 창조적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그냥 놀았던 겁니다. 전공 과목 안 하고 자기가 재밌는 걸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문제는 뭐냐 서예를 드러났는데 그게 나중에 애플 해서 폰트 문제 있잖아요. 이게 연결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스티브 잡스가 할 때 내가 나중에 컴퓨터 회사를 만들 거야. 그럼 폰트가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미리 서예를 드러나. 이거 아니죠.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호모 사피엔스형 인간보다도 호모 루덴스형 인간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데 그건 바로 뭐냐. 디지털 가상은 그냥 가상이 아니라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가상이에요? 현실이 되는 가상이라는 겁니다. 선사시대는 상상을 했죠. 근데 현실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주관적으로 현실이 될 거라 믿어만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상상력은 주술이 아니라 뭐로 무장해 있어요? 기술로 무장해 있잖아요. 이제는 상상을 하게 되면 우리의 기술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게 자체가 뭐가 됩니까? 현실 자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디지털 시대에 구석기 시대에 있지만은 앞으로 이게 무궁무진하거든요. 앞으로 발전할 거예요. 그 석기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좀 이룩한 걸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엄청나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 문턱에 겨우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인간들이 중요시되느냐? 바로 그런 호모루덴스형 인간들, 기술적 상상력으로 무장한 그런 사람들의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면 들어오시기 전에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포스트잇으로 작성하셨어요. 예, 한 3개 정도 차례로 고르셔서 답을 해주시겠나요? 예, 글쎄요. 네, 먼저. 고양이를 키우며 가장 좋은 점은 없습니다. 고양이가 항상 이제 새끼 고양이잖아요. 얼마나 예쁩니까? 안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새끼 고양이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새끼 고양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언젠가는 고양이가 된다는 점이다. 여기 보세요, 나 손. 안 보이나? 상처 났죠? 깊은 상처가 났는데, 그 청소를 하는데 진공청소기 있잖아요. 패닉에 빠져가지고 진공청소기 소리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꼬리가 이렇게 너구리 꼬리가 돼요.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딱 보니까 너구리 꼬리가 됐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루비야 겁내지 마 하면서 어루만져주는데 얘는 이미 패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도망가기 위해서 그냥 팍 밀쳤는데 그냥 피가 쫙 나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게 이제 고양이랑 더불어 사는 거고요. 딱 하나 좋은 건 바로 뭐냐? 그 다음에 짝사랑이에요, 고양이는. 아무리 불러도 안 옵니다. 지가 필요할 때 오거든요. 미야오, 밥 줘. 미야오, 창문 열어. 이런 겁니다. 미야오, 화장실 청소 안 할 거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와가지고 배 위에 딱 올라와서 다 그 식빵을 굽는다 그러죠. 그래서 크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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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내거든요. 이게 우주가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우주가 돌아가는 소리고 그렇게 그르릉 그르릉 돌아갈 때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이런 위안이죠, 위안.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 네. 그건 것 같아요. 매력이 굉장히, 그러니까 짝사랑이에요. 그냥 짝사랑.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일방적인 사랑이고요. 예. 네, 다음 질문 뽑아볼까요? 소장원 씨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이 있어요. 취미생활. 그 취미생활은 이제 우리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그냥 책 읽고 그 일하고 우리가 구별이 안 됩니다. 일하고 유희가 구별이 안 돼요. 책 보면서 놀고요. 책 보면서 일하고 이러는데 내가 이제 취미가 있다면 요즘은 많이 못 하는데 비행기 모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김포공항에 살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비행기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잉 747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비행기가 확 착륙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정말 커다란 학이 막 내려앉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도 언젠가 저 비행기를 몰아야겠다는 꿈을 꿨고 덕분에 요즘 초경량이라 그래서 그 조그만 2인승 레저용 비행기가 나와요. 안 비쌉니다. 그냥 차 한 대 값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방송을 한 1년 정도 했었거든요. 1년 동안 방송 진행을 하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냥 그걸 사버렸죠. 제가 처음으로 질러버렸습니다. 인생에 딱 2번 질러봤는데 그때 한번 질러보고 요번에 한번 또 질른 건 뭐냐면 삼성 셰리프 TV 너무 예쁘더라고요. 값이 130만 원이에요. 요만한 TV인데 그냥 눈 딱 감고 질러버렸죠. 그래서 좀 취미는 이제 비행기 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취미로 하다가 이제 이명박 정권 때 제가 대학 다 잘렸잖아요. 3군데 다 잘렸잖아요. 근데 제 철학이 뭐였냐면은 적에게 복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적보다 행복하게 사는 거다. 그래서 랄랄라 니들이 날 잘랐냐? 활동하지 말란 얘기지. 그러면 나는 무대를 옮겨서 필리핀 가가지고 항공학교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택시 비행사가 돼가지고 이제 신혼여행객들 이렇게 실어 날라주는 거 있잖아요. 그 계산을 딱 해보니까 제가 일하면 대충 월 200원 벌겠더라고요. 근데 필리핀에서 월 200은 꽤 크거든요. 왜냐하면 대졸자 초봉이 20만 원 정도예요. 괜찮잖아요. 그래서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 면허를 따른 중에 한국에서도 불러가지고 들어왔죠. 그래서 원래 덕업일체를 이루려고 했는데 덕업일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네. 네, 2개만 더 뽑아보도록 네. 할게요. 최근 부부싸움 하신 이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딱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하셨지? 이거죠. 이제
진중권이니까 그냥 토론하듯이 백번 토론하듯이 탁탁탁 네 말은 말이야 원, 이, 투, 쓰리 이래가지고 고로 잘못된 거야 뭐 이럴 것 같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녀 관계에서 대부분은 뭐냐 남자들 잘못이에요. 그치 알죠?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지. 그러니까 뭐 싸우는 게 좀 무의미하고 그냥 야단 맞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 여성분들도 남자들 수돌투돌 되잖아요. 그 잘못한 거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괜히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거기서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우리 사실 잘 안 싸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내가 다른 일 가지고 화가 나거나 이랬을 때는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화가 났는데 네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일 때문이니까 나를 좀 가만 놔둘 수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아내도 일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방식이 한국하고 굉장히 달라요. 내가 이 말을 한번 잘못했다가 완전 욕을 바가지로 먹었었거든요. 한국 여자들은 뭐 대드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적합한 표현이 그게 아니라 뭐냐면 그러니까 적합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해가지고 졸지에 마초가 돼버렸는데 원래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하면은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너 이게 말이 되냐 막 따지고 막 이러면서 싸움이 붙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만 그런 건지 아니면 일본 여자들 전체가 다 그런 건지 모르는데 그걸 안 하고 싸움을 안 하고 근데 알려요 뜻을.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몇 번 밤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불을 켜놓고 자요. 자는데. 그럼 더 처음에는 무서운 거 아닌가요? 처음에는 이거 왜 불을 켜놓고 자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딱 보면은 잘 때랑 딱 비교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알죠. 아, 내가 들어와서 화가 났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더 무서워요, 그게. 그러니까요. 네,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감정을 갖다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게 좀 아닌가 봐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야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한 3일 있다 얘기를 해요. 너 맞아요. 근데 3일 쌓이는 것 전에 같아요. 너 네. 왜 화가 났냐 그래요. 나 화 안 났는데 너 그때 뭐라 그랬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약간 코드가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뭐랄까 좋게 말하면은 현명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무섭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런 것 같아요. 굳이 싸우지 않고 좀 다른 방식으로 자기 의사소통을 하는 것 같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일본 여성들은 남자가 막 할 때까지 다 참고 있다가 딱 정년 퇴직하면 그냥 바로 야,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쿨한 거죠. 좀 그런 코드 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뽑아볼까요? 예. 지금 교수님이 있기까지 누님들의 영향은 얼마나 있었다고 보느냐?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전혀 굉장히 싫어해요. 같이 있는 거를. 개인 플레이인가요? 개인 플레이고 같이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는 서로 달랐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볼 땐 닮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막 내 뭐랄까 존재가 부정당한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나는 그 전 세계에 딱 하나 있는 유일한 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뭐랄까 유일한 존재인데 네. 뭐 닮았다 그러는 게 너무나 치욕적으로 느껴지고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연락도 안 하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관계를 잘 유지하냐면 내가 쓰는 책을 우리 누나가 안 읽고 우리 누나가 쓰는 곡을 내가 안 듣고 아주 이렇게 잘 되고 그다음에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누나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거나 그러면 신문 보고 알아요. 한국에 들어왔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적이 있냐면 그 문화평론가 김갑수 씨 있잖아요. 그 네. TV 자주 나오는 분이 그분이 어느 날 딱 저랑 이제 방송에서 만났거든요. 진정건 씨 안녕하세요. 누나가 안부 좀 전해달래요. 예, 잘 있다고 했어요. 그런 식이고. 네. 저는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음악 이러는데 저 음악 정말 모르거든요. 음. 정말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민 오픈 마이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직접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 손 드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바로 할 수 있는 아주 정말 소중한 기회잖아요. 여러분 꼭 질문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지금 눈치 작전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질문하세요라고 하고 40초를 기다리래요. 40초. 네. 네, 여기. 이제 마이크 가져다 드리면 자기소개 이제 어디 사는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덕이동에서 살고 있는 구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연 너무 재밌게 잘 들었는데 호모 루덴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20대고 그 코딩도 저는 이제 초등학생들 배운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시대도 좀 지났고 하는데 앞으로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랑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좋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 네, 상당히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제 호모 사피엔스형 인간으로 또는 그냥 기술적인 인간 그런 식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호모 루덴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창조적인 소수거든요. 하지만 누구나 다 그 창조적 소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는 아무리 내가 회사 생활을 하고 어떤 정해진 틀에 메인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 틀 내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는 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글을 쓰거나 아니면 제 작업을 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남이 한 얘기를 하는 것은 정보가 아니다. 그렇죠? 내일 해가 뜬다는 건 정보가 아니잖아요. 아무도 하지 않은 얘기를 해야 된다. what이죠, what. 무엇을. 여기서 뭔가 새로움들을 늘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해내야 된다. 그게 이제 그런 강박관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고 맨날 사람이 새로운 게 등장하지는 않거든요. 아이디어가 그렇게 샘솟게 떠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감 시간이라는 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전에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원고는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how. 남이 했던 얘기를 한다 할더라도 남이 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하자. 그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정보화 사회는 결국 뭐냐면 정보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건 정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반복에 불과하고 복제에 불과한 거고. 그래서 두 가지 항상 남이 하지 않은 뭔가를 그게 크든 작든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 작은 게 사람들이 그 작은 데 꽂히거든요. 어떻게 아주 작은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호응할 수가 있는 그런 작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거. 그다음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남들이 하는 거다 하면 다른 방식으로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하라.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이 충분히 되셨나요? 네. 그럼 한 두 분 정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나요? 정말 개인적인 질문도 가능해요. 네. 기대되는데요. 개인적인 질문 하실 것 같은데. 네, 그 주엽에 사는 문성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조영남 씨 대작 의혹 관련해서 네. 판결까지 나왔는데 그 전에 그쪽 증인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3D 프린터에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 같은 일반인도 조금 찐 교수님의 의견에 대해서 좀 반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실제로 조영남 씨가 그런 과정을 겪어서 작품을 냈다는 것을 모르고 샀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응당 처벌을 받아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예술적 가치는 또 다르게 판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의견은 어떠신지? 저는 지금 판결이 좀 이상하게 나왔거든요. 좀 황당하게 나왔고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현대 미술의 논리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술의 논리가 굉장히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갖고 있는 미술에 대한 관념이라는 건 인상파 시절에 형성된 그런 관념이거든요. 그런 관념이라는 게 이제 사실 서부에서는 60년대 이후에 깨져서 그러니까 70년, 80년 전부터 이미 다 깨진 거라는 거죠. 이번에 판결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송기창 씨도 창작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는 공동 창작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니거든요. 송기창 씨가 문제가 뭐냐면 쇼부를 본 거예요. 쇼부를 본 거죠. 뭐냐면 신문사랑 쇼부를 본 거예요. 신문에서 조용남 까는 걸 갖다 해주면 신문사에서 이 사람 전시회를 열어준다 그랬어요. 실제로 전시회를 열렸거든요. 근데 송기창 씨가 거기다 뭐 전시했는지 아세요? 화투 그림 전시했어요. 자기가 그려가지고.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 화투를 제일 먼저 그린 사람이 누구죠? 조용남이에요. 그 화투 그림을 갖다 그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조용남이거든요. 그럼 조용남 거거든요. 큰일 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림은 그린 사람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그렸으니까 나 이거 가지고 전시할래 이렇게 됐단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게 왜 걸렸느냐면은 조용남 씨 그림을 그려주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조용남 사인을 위조한 거예요. 그래서 팔다 걸렸잖아요. 그럼 이거 큰 죄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 누구를 기소해야 되냐면 이 사람을 기소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스퍼 존스 같은 경우. 갑자기 그림 그려준 조수가 갑자기 요트를 사는 거예요. 막 외제차를 사요. 별장을 사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사인을 위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싼 값에 준 사람들이 제스퍼 전사에 직접 확인한 거죠. 당신이 사인했냐? 안 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처벌을 받았거든요. 이 사람도 물론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검사가 누구를 기소했냐면 조용남을 기소한 거예요. 왜? 얘는 뭐예요? 영양가가 있어요, 없어요? 영양가가 없고 저쪽을 기소해 버렸다는 겁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생각해 보세요. 뭐 물방울 그린 분이라든지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유명한 작가들이 있는데 자기가 팔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대충 다 조수를 쓰거든요. 얘기를 안 해요. 조수를 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조수들이 나중에서 내가 저작권 주장할 수가 있는 거. 공동 창작이라고 그러지 않았네요. 그럼 그림값의 절반을 내놓으라.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서구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조수가 뭐라 그랬냐면 오늘 길바닥을 딱 보다가 뭐냐 별것도 아니야 껌 씹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붙인 거예요. 했는데 그 껌 씹어가지고 붙인 그 여자가 나중에 그걸 본 거죠. 그 그림값을 보니까 엄청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공동창작권을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 기각당한 거지. 그거 네 거 아니다.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으로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그런 재판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을 했어야 되느냐 안 했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 거 예컨대 현대의 사회에서는 누가 실행을 했느냐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전제하에서는 그게 반드시 알려야 하느냐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갤러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확실히 알리는 사람들이 알리는 갤러리가 있고 아예 안 알리는 갤러리가 있고 때로는 원하는 사람한테만 알려주는 갤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갤러리 펄러시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안 알렸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 고소하거나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화랑에서 팔려나간 그 갤러리에서 팔려나간 그 많은 그림들 중에서 그 팔리는 그림들은 되게 조수를 쓰거든요. 왜냐? 안 팔리는 사람들은 안 팔리니까 조수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팔리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게 팔리기 시작하면 내 그림이 도처에 걸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미술관, 저기 미술관, 그때 뜰 때 같이 떠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림이 팔리기 시작하면 그림 판도를 일단 조수부터 고용해요. 그게 쓰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팔려나간 것 중에서 난 대한민국 갤러리에서 이게 정말 조수를 쓴 그림이다라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판 갤러리가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낙후된 판결이다. 그리고 뭡니까? 개념과 실행이 분리된 현대 미술에 맞지 않는 그런 판단이고 국제적인 망신거리죠, 사실은. 아마 미학사에 실릴 겁니다, 미술사에.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브랑쿠시에 새가 왔는데 새의 그 재질이 황동인가 그랬는데 황동에 대해서 관세를 물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다 관세를 물리고 이래서 재판정에 가고 이런 재밌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예가 이건데 사실은 그 재판장에 가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은 저 사람들에게 왜 화를 낼까? 그 화가들이 옛날 화가들이죠. 그 화가들이 하나 놀랬던 건 이 사람들이 현대 미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게 놀랐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도덕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는데 아인슈타인을 모르고 뉴턴 물리학을 가르친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대학교에서 하고 있다는 건 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증인이 계속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말, 진중권 말은 맞다는 겁니다.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건 조용남이 화가라는 사실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조용남 화가가 아니라 가수고 유명하고 그 유명세로 그림을 판 거지 화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게 깨진 게 언젠데. 앤디 워홀이 바로 화가 아니었거든요. 앤디 워홀이나 팝 아티스트들 다 화가 아니에요. 화가들은 화판을 세워놓고 작업하는 사람들인데 팝 아트를 이끈 사람들은 다 빗줄이들이었거든요. 플랫베드라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작업하는 사람들이야. 만화가, 디자이너, 광고 전단지 만들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1960년대에 그냥 완전히 팝 아트로 세계를 갖다 뒤엎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제 가수야. 미디어 안 나와서 이건 뭐냐라는 겁니다. 너무 낙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좀 비겁한 것 같아요. 많은 교수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맥락에서 문제가 되는 게 그 조수를 좀 착취해 먹는 거 있잖아요. 계속 그게 문제됐던 겁니다. 교수가 있는데 대학원생들 그림 그리게 만들어 놓고 정말 몇 푼 안 줬다. 이런 게 계속 문제가 됐는데 뻔한 거잖아요. 그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무도 얘기 못 해요. 왜? 그걸 밝히는 순간 기소될 수 있잖아.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용남 혼자서 그냥 딱 고립돼 버린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사실 조용남이 했던 거는 이미 1960년대 미국 사람들이 다 했던 그걸 그냥 흉내낸 건데 대한민국에서 조용남이 아방가르드예요. 그냥 졸지.
졸지의 아방가르드로 탄압받는 아방가르드가 딱 보이고 바로 돌파해야 할 지점 최전선에 서 있는 게 아방가르드 최전선에 서 있는 게 조영남이 돼버렸죠. 저는 이게 좀 황당하다고 봐요. 왜? 저는 조영남 씨의 작품 높이 평가 안 하거든요. 예. 솔직히 말하면 별로 높이 평가 안 하고 그 다음에 저런 역할을 조영남 씨가 아닌 누군가가 했으면 좋을 텐데 그게 또 하필 또 조영남 씨냐. 그리고 그게 그런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좀 뭔가 좀 선진적으로 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미 60, 70년대 끝난 얘기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워낙 낙후돼 있다 보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게 안타까울 뿐이죠. 네, 가벼운 질문을 기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연 같았던 답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사적인 네, 저기요. 한 분. 네,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까요? 잠시만요. 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 조수시켜가지고 내가 사인하는 거 누가 못해요? 하세요. 변기에다 사인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변기에다 사인하는 거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죠. 그게 손 20세기 들어요. 최고의 작품이거든요. 하세요. 손 다만 들어주세요. 101년 전에 하셨어야 돼요. 파투 그려가지고 애들 조치시키는 거 누가 못하느냐. 일단 화투 그림을 관철시키는 걸 한 다음에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송기창 씨가 그걸 그림을 그려가지고 전시를 했거든요. 팔렸을까요? 안 팔려요. 네. 그렇다면 그게 사실 그림에서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 저작권은 당연히 조영남 씨한테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마지막 교수님 질문. 말씀 잘 들었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새 코딩 하는데요. 코딩 컴퓨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코딩 컴퓨터요? 네. 코딩 컴퓨터. 가벼운 질문이네요. 아이고, 글쎄요. 코딩 컴퓨터. 아니 코딩 컴퓨터라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컴퓨터 뭡니까? 컴퓨터로 하는 게 코딩이고 그런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딩이라는 게 뭐냐면 애들한테 코딩 가르치는 건 우리가 옛날에 그 기술 시간, 실과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그거 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의 정보화 시대의 버전이라고 생각하고 애들한테 코딩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어차피 코딩도 이게 고급한 능력이 아니잖아요. 옛날 주판을 계산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코딩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애들이 코딩을 유희적으로 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재밌어서 하고. 예, 이렇게 하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애들이 이걸 가지고 얼마나 멋있는 걸 만들어내느냐, 얼마나 빨리 만들어내느냐,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짜느냐. 이걸 또 경쟁시켜서는 안 된다고 봐요. 얼마나 애들이 재미있어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생활화하느냐. 그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강연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저희가 끝날 때 딱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사실 저번 주에는 시간이 없어서 아쉽게 못했는데 저희 교수님께서 고지식 콘서트 하면 여러분들께서 파이팅 해주시는 거예요. 쉽죠? 예. 자, 하나, 둘, 셋, 고지식 콘서트.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강연에 대한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화요일 오후 4시죠. 고양시 문예회관에서 유응환 교수님의 4차 산업혁명은 사람이다라는 주제로 제4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